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헬스케어 투자를 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하트플로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카카오벤처스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카카오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사 채널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를 다룬다는 게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게 인수가 될 때 결국은 저희 그 주식을 팔아서 투자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저희가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뜻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이 회사가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냐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투자하는 섹터의 어떤 회사가 상장까지 가게 된다면 그 회사가 어떤 길을 밟아갔는지를 충분히 보고 있어야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할 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요새 소위 서학개미로 이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를 들어온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하트플로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하트플로어라는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의료 인공지능 회사로서 정석의 코스를 잘 밟아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석이라고 하면은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실제 많은 의료 현장에서 임상시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은 논문도 많이 썼고 그래서 가치 입증을 한 다음에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보험수가 적용도 잘 받고 있는 이 정석이 되는 코스를 매우 잘 밟아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상장한 회사들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만한 회사들,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을 저는 일반적으로 칭하는데요. AI를 가지고 영상 판독을 도와준다든지 AI를 의료에 순수하게 접목한 종류의 회사들을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사실 6개의 이런 AI 애플리케이션, 의료 AI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상장해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홍콩에서 하나, 그리고 유럽에서 하나가 있었고 미국에도 최근까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하트플로우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기존에 상장해 있던 하트사이언스 같은 회사는 아직은 제대로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트플로우 같이 이미 의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트플로우의 상장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 분야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그 회사들이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퍼블릭 컴퍼니가 됨으로써 회사 내부 정보를 많이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서학개미시거나 아니면 의료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그 템퍼스 AI라는 회사를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연 템퍼스 AI와 하트플로우는 조금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트플로우는 조금 더 순수한 의료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가까운 반면에 사실 템퍼스 AI는 이름에는 AI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순수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템퍼스 AI의 매출 구조를 보면 사실 매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서비스 회사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데이터 앤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 분석 과정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파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부 AI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 매출이 한 2% 정도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AI 애플리케이션 회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맞지 않고요. 물론 큰 의미에서 AI의 흐름에 타고 있는 회사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트플로우는 거의 매출의 100%를 순수 AI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수한 AI 애플리케이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트플로우라는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하는 일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회사는 주로 협심증과 관련된 환자에 있어서 저희가 병원에서 찍는 관상동맥 CT 조영술, 그러니까 CT의 일종입니다. 그 검사를 할 때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상동맥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올 텐데요. 여기 그림에서 제가 그렸는데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장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를 짜주는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펌프 역할을 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서 온몸을 먹여 살려주는 기관이 심장인 건데, 근데 사실은 심장 스스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스스로 먹고 사는 혈관들을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아마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질병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먹고 싶은 피를 제대로 못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트플로우와 관련해서 다루려는 것은 이 관상동맥 질환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 번쯤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관상동맥 질환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이제 흡연력 같은 것들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심증이라는 그 병이 생기게 되면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관상동맥이 막히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부분을 먹여 살리는 심장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자는 이렇게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가슴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시다면 응급실로 오실 것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잠깐 아팠다가 쉬었더니 괜찮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하트플로우가 대상으로 하는 질병은 보통 이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쉬면은 좀 좋아지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를 저희가 주로 협심증 중에서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걸 우선 여쭤볼 겁니다. 환자분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담배를 많이 태우셨나요? 이런 걸 여쭤봄으로써 이 환자분이 협심증일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만약에 저는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담배도 안 태운 사람인데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가끔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의사 입장에서는 협심증일 가능성은 좀 낮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협심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병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가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70대가 넘으신 분이 담배도 한 30년 정도 태우셨고 당뇨 또는 고혈압도 있으시고 또는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시다면 환자분은 협심증의 가능성이 되게 높으실 것 같네요. 이거 좀 더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라는 아마 의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는 경우가 나왔을 때,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실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의사가 하게 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의심이 간다고 해서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로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은 검사가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도 확률이 높다면 그때 가서 이 검사를 합시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에 Non-Invasive Testing, 그러니까 Invasive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위험할 수 있는 검사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많이 하던 검사가 이 세 가지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이분은 정말 관상동맥이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환자분의 오른쪽 팔에 혈관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혈관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철사를 집어넣게 되고요. 이 철사를 심장까지 보내서 거기다가 물감을 뿌리고 하는 검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그냥 딱 들어보시기만 해도 중요한 혈관을 뚫어야 되는 데다가 심장까지 뭐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검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당연히 그에 맞게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비싸겠죠.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보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C와 E에 써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혈관에 물감을 뿌리게 되면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가 잘 보일 겁니다. 근데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좁아진 대신에 좁아진 곳으로 지나가는 피의 흐름, 혈류가 매우 빠르다면은 좁아졌지만 사실은 피는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환자에게는 별 무리가 없을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혈관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필이면은 거기를 지나가는 혈류마저도 나빠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피가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때는 그 피의 흐름까지를 계산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저희가 FF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FR을 보고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2번 그림에 보시면은 FFR이 0.77로 나와 있고요. 보통은 0.8 이하가 떨어지면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혈관이 발견이 되면은 이 환자는 이 혈관을 어떻게든지 넓혀주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A, B, C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왼쪽에서 A에서 혈관이 좁아진 걸 확인을 했을 때 그럼 의사는 아까 제가 뚫었던 그 철사가 있잖아요. 그 철사를 통해 가지고 스텐트라는 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철사로 되어 있는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혈관에 들어갈 때는 이게 사이즈가 작아야 제 위치에 도달을 할 테니까 이거를 짜부러뜨려서 집어넣은 다음에 원하는 곳까지 보내고 나서 이걸 다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펼치게 되면 이렇게 막혀있던 심장의 혈관을 넓혀주게 되겠죠. 그러면 혈류의 흐름이 정상이 되면서 환자는 그 협심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과연 앞에 말씀드렸던 그 검사의 흐름이 그게 최적이었다면은 사실은 하트플로우는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뭐 의료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디가 부족했었냐면은 제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위험하지 않은 검사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얼마나 이 검사를 꼭 해야만 되는 환자인지를 찾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이 그렇게 기대만큼 아주 정확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드는 제가 하트플로우가 예전에 4년 전에 발표했던 데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더 복잡한 검사를 하는 환자도 많았고 또는 꼭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잘못 이야기를 해줘서 검사를 안 받는 경우의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과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가 있고 꼭 받아야 되는 검사를 맞는 환자에게 적용받도록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하트플로우가 해주겠다는 역할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주느냐라고 하면은요.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냥 CT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찍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CT를 찍게 되면 이제 혈관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좁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는 피의 흐름, 혈류가 나빠졌는지가 사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T는 기본적으로 정적인 이미지죠. 동영상으로 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을 찰칵하고 찍는 사진인 건데 그 사진만 가지고는 혈류를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 환자분은 이 혈관이 되게 좁아지셔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좁아졌다 하더라도 혈류가 정상이면 사실은 그 혈관은 당장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혈류를 알 수 있다면 혹은 추정할 수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건데 바로 하트플로우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CT를 찍은 다음에 그 CT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의사가 보고 싶어하는 혈관의 혈류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까 제가 그걸 FFR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이라는 되게 비싸고 위험한 검사에서 한 게 진짜 정확한 수치 정답인데 이 회사는 CT 데이터만 가지고도 FFR을 추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FFR-C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다른 제품을 연달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트플로우의 매출의 99%는 이 FFR-CT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장 현황이 어떻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 가운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침습적 검사 그러니까 진짜 복잡한 검사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되는 검사가 대략 1년에 2023년도 기준으로 950만 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T 혈관 조영술은 거기서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CT를 찍는 환자의 비율은 적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T만 찍어서 혈관 모습만 봐가지고는 어차피 의사가 의사결정할 때 충분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야 그럴 거면 CT 찍어서 뭐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트플로어라는 회사는 그랬지만은 저희 인공지능을 같이 쓰시면은요, 저희가 FFR을 추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트플로어의 생각은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 CT 검사가 하트플로우가 같이 더해짐으로써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하트플로우도 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71%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펙트라는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에코라는 검사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CT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심장내과 의사의 영역 내에 있는 검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과 미국이 환경이 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된 검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검사실들은 병원 내부에 있지만, 우리나라도 영상의학과 같은 곳은 개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CT나 MRI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심장의 스펙트 검사나 이런 초음파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실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 검사실들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심장내과 의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CT는 누가 생각해도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협심증 의사가 왔을 때 이 환자에게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심장내과 의사죠. 근데 심장내과 의사가 만약에 이 환자를 스펙트를 찍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제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찍게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사실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 검사에서 나는 이익을 제가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환자를 이 환자는 CT를 찍읍시다 라고 CT 찍는 곳으로 보내면 그 돈은 누가 버느냐? 영상의학과 의사가 벌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했던 검사들은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처방할 확률이 사실은 더 높은 구조가 존재하긴 합니다. 자기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 되겠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트플로우가 기대고 있는 CT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걸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과연 CT 처방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트플로우가 생각보다 성장한 속도가 조금 느렸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CT 혈관 조영술이 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그런 큰 제약이 될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트플로우의 제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제품이 4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병원에서 또는 그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 CT 혈관 조영술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 하트플로우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찍은 모든 CT 안지오는 하트플로우에 인공지능을 돌리고 싶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에서 찍은 모든 CT 안지오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트플로우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영상 인공지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병원에다가 직접 서버를 설치하는 소위 말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의료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트플로우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나면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트플로우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트플로우에서는 그 CT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략 한 1시간, 1.6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마 약간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해주는 건데 이게 왜 1.6시간이나 걸릴까?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하트플로우는 100% 인공지능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분석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가 필요한 이유가 CT를 찍었을 때 그 CT 지유로 여러 가지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환자들은 혈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CT만 가지고는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모양을 제대로 그려줘야 비로소 인공지능이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사람이 끼이는 구조가 있고, 이게 결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트플로우의 재무적인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사람이 끼이고 1.6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석한 데이터 결과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은 현재까지는 하트플로우가 돈 버는 제품은 없고요. 하트플로우는 여기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하트플로우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로드맵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CT를 의사가 판독하는데 또는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돈 받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냥 이것만 시스템을 통해서도 의사들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의사가 쭉 보다가 이 환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FFR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과금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은 의사들을 좀 더 우리 시스템을 잘 쓰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우리의 그 로스 리더라고 하죠. 손해를 봐서라도 어쨌든 고객사에 뭔가 납품을 해서 고객들이 많이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사가 그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때 바로 과금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FFR CT 이외에 여기 이제 플라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라크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혈관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분석해주는 인공지능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의사가 원할 때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를 의사가 바로 확인하게 되고 그때 과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어널리시스는 현재는 돈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4년 전에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은 구독 모델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는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플로우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트플로우 FFR CT는 과연 의료 현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회사 측에서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에 환자 A, 환자 B 두 분의 환자가 오셨고요. 그리고 CT 검사를 했더니 혈관이 막힌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막힌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막힌 혈관을 지나가는 혈류의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위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FFR이라는 수치가 0.84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 환자는 0.79 그리고 0.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0.8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환자 A 같은 경우에는 0.8보다 FFR이 높았기 때문에 당장 무슨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환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스텐트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검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회사는 입증을 했고, 그 결과를 다양한 논문으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품인 그 플라크 어널리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관상동맥에 끼어 있는 지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분석해 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환자를 A, B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 A 같은 경우에는 FFR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다만 지방, 플라크를 분석을 했더니 플라크가 좀 적더라라고 나왔고요. 환자 B는 역시 FFR은 정상 범위에 속한다라고 나왔지만은 플라크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지방은 훨씬 많이 끼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약물이라든지 아스피린 정도를 쓰면 되겠다라고 치료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환자 B는 지금 당장 스텐트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FFR이 정상 범위였으니까요. 스텐트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일반적인 약보다는 훨씬 강한 약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혈압도 훨씬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히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가끔 저희는 이제 오해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진단 방법이 됐건 이런 걸 개발을 하셨을 때, 저희는 이런 검사를 해서 이걸 되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라는 것만 가지고 가치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와 저렇게 나올 때 치료 방침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으면 사실 그 검사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에서 하트플로우 회사가 보여준 것처럼 저희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 치료 방침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 나올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면은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라는 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트플로우와 관련된 제도적인 이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Independent Diagnostic Testing Facility, 또는 저희가 약자로 IDTF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요. 하트플로우가 이제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DTF는 독립검사 수탁기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서도 개원이 선생님한테 가시면은 예를 들면 피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 피검사를 전부 다 그 안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그 검사를 더 큰 기관으로 보내서
한꺼번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곳을 검사를 맡아서 해주는 곳 해서 검사 수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당연히 이런 곳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검사 수탁기관들은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다가 일정한 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그 검사를 한 비용과 나머지를 모두 묶어서 보험이랑 계약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검사 수탁기관인데, 이 IDTF가 다른 것은 이 검사 수탁기관이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보험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을 한번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장점이냐? 만약에 병원을 거쳐가게 된다면은 병원이 받는 검사와 관련해서 받는 돈을 제가 다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받아오는 돈이 있고, 그 돈은 그 돈이고 내가 검사실에 주는 돈은 그 중에서 이만큼만 가져가 라고 부분적으로밖에 돈을 주지 않는데요. 근데 독립검사 수탁기관이 되면은 제가 병원이 원래 받았어야 되는 돈을 통으로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트플로우는 이 IDTF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을 높인다라는 뜻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이 검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를 관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IDTF라는 것을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걸 이용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하트플로우는 이 IDTF로서 청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병원이 싫어했겠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아올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따로 돈을 챙겨가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IDTF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면 돈도 더 잘 벌 수 있었을 텐데, 특히 2021년도에 나왔던 서류를 보면 그 서류에 IDTF라는 표현이 꽤 여기저기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류를 봤을 때만 해도 이 회사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돈을 좀 잘 벌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 그때 아마 10% 미만 정도의 매출은 IDTF로서 우리가 직접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장 청구한 서류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전략이 바뀌었고 더 이상은 그렇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실적 추이로 넘어가 보면은 현재 2025년 1분기까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2024년 1년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약 1억 2,5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대충 한 1,700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포함을 해도 이렇게 순수한 의료 인공지능만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영국이랑 일본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이 아닌 개원가에서 쓰이는 비율이 꽤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8% 정도가 이런 개원가에서 주로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굳이 따로 표시를 해줬냐면은 그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병원이 받아가는 수가가 아무래도 개원가가 받아가는 수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병원은 돈도 많이 받아오니까 거기서 저희가 매출을 좀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적어도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외래는 그게 좀 더 낮다는 의미인 건데 외래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수가와 이 제품의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병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수가와 그냥 일반적인 개원가에서 실시하는 수가가 다릅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그 하스피털 아웃페이션트가 바로 병원 외래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개원가에서 하는 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FFRCT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 외래에서는 한 997불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개원가에서는 888불 정도,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크 어널리시스라는 인공지능 제품의 경우에는 병원 외래에서는 950불 수가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일반 외래에서는 정식 수가를 부여받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지역마다 다른 수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것은 FFRCT, 그러니까 병원 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FFRCT의 수가와 플라크 어널리시스 수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997불과 950불이 나올 정도로 이 둘은 수가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병원에다가 어떻게 과금을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사가 클릭하는 순간 돈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서브스크립션 모델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건 바이 건으로 의사가 클릭할 때마다 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FFRCT는 약 1000불 좀 넘게 받고 있는데 플라크 어널리시스는 300불밖에 안 돼요. 앞에서 제가 이 두 제품의 수가를 좀 눈여겨보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수가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제품들의 회사 입장에서의 판매 가격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1000불대와 300불이니까 이건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냐?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FFRCT는 하트플로우 회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플라크 어널리시스는 다른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많은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300불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눈이 밝으신 분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앞에서 병원 외래 수가라는 게 FFRCT가 997불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으로부터 받는 돈은 그거보다 높은 1067불이나 되느냐, 그러면 병원은 손해를 보면서 건당 70불씩 손해를 보면서 이 검사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왼쪽에 나온 저 병원 외래 수가와 일반 외래 수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메디케어라고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험에서만 해당되는 수가입니다. 근데 하트플로우의 고객은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사보험사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보험사로부터 보험수가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사보험은 이 수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보통 1.5배에서 2배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마 병원은 사보험에 청구할 때는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를 받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FFRCT가 대략 1,000불 정도를 받아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재무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 회사의 재무 상황에서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매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 같으면 물건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되게 매출 원가라고 부를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매출 원가가 있는 게 당연한데, 이 회사가 흥미로운 것은 의료 인공지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매출 원가가 꽤 많이 나옵니다. 거의 25% 정도가 매출 원가로 잡히고요.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7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놈의 의료 인공지능 회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보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분석 과정이 순수하게 인공지능으로만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또는 부수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한국의 루닛 같은 회사는 찾아보시면은 재무제표상에서 이런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매출 원가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병원에다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반영을 안 하고 다른 비용 항목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트플로우와 이렇게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루닛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루닛이 인수한 볼파라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루닛에 인수되기 전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에서 그로스 마진이 대략 92.3%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가 한 7.7%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여전히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도 이 회사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볼파라가 최고의 모범이라고 제가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순수 기술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비해서 여전히 사람이 개입이 됨으로써 비용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 넣을 것은 아니고 기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상당 부분 자동화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회사가 2021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에 보면은 앞으로 자기네의 그로스 마진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예측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는 실제가 아니고 다 예측 자료니까 그냥 참고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매출, 그러니까 대략 126밀리언 달러 정도가 됐던 이 매출을 이 표에서 한번 넣어보면은 매출 126밀리언에 그로스 마진 75%는 대략 2022년도 예상치와 23년도 예상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회사는 24년도에나 이제 이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느려지긴 했고요. 다만 적어도 이 회사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이 회사에서 예측했을 때 그로스 마진이 대략 한 85%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개선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4년 전에 스스로 예측했던 것을 놓고 보자면 아마 이 회사는 그로스 마진이 한 85%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진 선에서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측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향후 한 3년 정도 사이에는 이 회사의 그로스 마진이 한 85%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게 이 회사의 어떤 계획상에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제가 재무를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적자를 볼 텐데 이 회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1, 2년 내에 돈이 다 바닥이 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가 상장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과 비슷한 것들은 대략 110밀리언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IPO를 통해서 처음에는 되게 한 100밀리언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360밀리언 정도를 걷어들였고요. 근데 다만 이 회사의 그 상장 서류를 보면은 IPO가 되는 경우에, 상장이 되는 경우에 바로 갚아야 되는 빚이 또 있습니다. 그게 50에서 한 55밀리언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이 회사가 쥐게 되는 현금이 한 420밀리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조금 따져봤더니 대략 한 2024년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한 73밀리언 정도, 그리고 25년 1분기 수치를 가지고 곱하기 4를 하면 57밀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회사는 대략 앞으로 한 그래도 6에서 한 7, 8년까지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로스 마진을 더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회사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당장 회사가 어렵거나 적어도 현금이 바닥나서 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방송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사거나 파시라는 것을 따로 특별히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인공지능에 들어간 칩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거 누가 쓰고 있어? 그 쓰는 애들이 결국 돈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템프스 AI 같은 회사들이 각광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혹시 이제 이번에 상장한 하트플로우도 이 회사는 본격적인 AI 애플리케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꼭 서학개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이런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영역,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여러 창업가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나간 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길을 밟아 나가야 되겠구나를 조금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